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한 국민의힘,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당이 불참했고요. 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통과됐죠. 관련 내용 전해주세요. 네, 국회에서는 원내 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쟁점 법안 3개가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여사 특검법,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권을 갖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차례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를 맺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전면에 띄우며 비판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괴한 사건이 폭로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일단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협의를 깼다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본회의 보이콧을 한 건데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만 잠시 들어가 법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3개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추경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망신 주고 거대 야당 힘자랑하는 데 남용하는 것은 공당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에 내리 필리버스터를 해온 데 대한 피로감, 즉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당내 일부 시각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이슈를 필리버스터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쟁점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가 좀처럼 진척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의료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다음 주로 잡혔는데요. 어떤 사안을 갖고 논의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귀국 직후인 다음 주 화요일, 오는 24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불러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내년도 증원부터 조정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2025년 증원은 조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잡혔다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당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만찬 연기의 배경이란 해석이 나왔던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이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동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리며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이어갈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이어가던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끝내고 고용과 성장률 관리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던 한미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출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인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beg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 a more neutral stance, we are not on any preset course.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이번 빅컷 금리 인하가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의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빅컷이 경기 둔화 때문이라는 해석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 첫날 우리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9% 하락한 영향에 SK하이닉스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장중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다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출발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0.75% 오른 2594.67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하락으로 전환했고 이후 하락폭을 만회했지만 다시 하락하다 0.21% 오른 2580.8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해 지수가 하락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6% 급락했고 삼성전자는 2%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9%, AMD가 1.7% 하락했는데 이런 반도체주 약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낮추고 투자 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71% 오른 738.41로 시작했지만 하락으로 전환했다 다시 하락폭을 만회해 0.86% 오른 739.51로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900억 원 순매수를, 개인은 1,8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0.5원 내린 1,329원이었습니다. 현재도 1,32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늘 새벽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7시 F4로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공조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이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례적인 폭염은 오늘까지만 버티면 되겠습니다. 가을 폭염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전국에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우선 더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 낮까지는 이례적인 9월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경남 양산은 37.3도, 김해 37.5도, 서울 3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 초반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남동쪽에 상륙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은 데 이어 14호 태풍 풀라산도 중국으로 북상하며 남쪽에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을 부추긴 14호 태풍은 오늘 오후에서 밤 사이 중국 상하이 남동쪽에 상륙해 내일 새벽쯤 중국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가을 폭염은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네, 더위가 꺾인다니 다행인데요. 내일부터는 가을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기상청은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상에서 비가 내리며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변화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남쪽으로는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강하게 충돌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경기 남부를 포함한 내륙에 최고 150mm 이상,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 산간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모레 저녁에 서쪽부터 점차 그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정체전선을 동반한 가을 장마 형태로 지속시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을 걸로 전망했는데요. 긴 폭염 뒤 곧바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잘 보내셨습니까? 뭐 그럭저럭 안 아프고 잘 버텼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추석 민심도 살펴보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장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김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조금 전 야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를 놓고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 때 정쟁용 나쁜 법이라면서 국회가 지금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해달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로지 대통령 부부 망신 주기 목적의 악법입니다.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입니다.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상상도 못한 의료 대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겹쳐서 생지옥 같다는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활화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활화산 같은 분노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라면서 추석 민심을 해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원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도 할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예.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필리버스터보다는 장애 투쟁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대안으로 한번 투쟁을 해나가자.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장으로 국회가 전락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국회가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1당인 민주당의 의총장이다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예. 지금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금 특검공화국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다. 뻑하면 특검, 뻑하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통과된 김건희 특별법,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이러한 법들도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의 순리상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수사나 조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실시하는 게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의 기본 원리가 보안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민주당이 무시하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타지마할 방문. 이 역시 상당한 국고손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영주 소장께서는 이번 추석 민심, 박찬대 원내대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느껴졌다. 민심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더 한다고 생각해요. 활화산보다는 지금 국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재가되고 있다. 활화산이라는 건 아직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인데 이미 터질 대로 터져서 총선에서 이미 그 활화산의 분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의 윤석열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서 제로 변했다는 것인데 참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해요. 지금 말씀하는 게 뭐 민주당 의총장으로 변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쟁용이다. 망신주기다. 그러니까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108석을 얻었죠. 본인들이 들어오면 의총장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보이콧을 해서 의총장을 만들어줘 놓고선 나가세요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망신주기입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김건희 여사 똑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검찰의 시계는 멈춰 있고 네. 최근에 마포대교에 가서 마치 지휘관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 또 기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확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지금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특검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최병 특검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검도 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발의를 했어요. 예. 그조차도 거부를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어떤 수사선상에서 피해가는 특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지역화폐법이 네. 어떻게 그게 민생법이 아니고 뭡니까? 예. 그래서 저는 추경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뭘 언급하기가 좀 뭐 하니까 예. 좀 딱하게 변명한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은 네 번째 이제 특검법이 되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공약으로 했었던 특검법과 같은 법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 예. 그래서 삼자 특검을 받고요. 그다음에 발의를 못하니 발의를 해준 거예요. 예. 삼자 특검을 받고 거기에 예. 장치를 예를 들어서 이 야당 쪽에서 예. 대법원장 추천 부분을 한번 걸러내겠다. 예. 정도 수준의 것을 던졌으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한테 최병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예. 했다는 것은 뭐냐면 특검을 하냐마냐의 문제입니다. 내용의 문제 부분도 상당 부분 민주당이 다 양보를 해줬죠. 예. 할게요. 삼자 특검도 받을게요. 발의도 못하겠으니 우리가 해드릴게요. 예. 거기에 야당에서 그 정도 필터를 넣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어깃장을 놓는 건 밥을 먹겠다는 거냐 아니냐인데 지금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검법이 오늘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2요건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법안들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은 법은 제2요건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김건희 특검법 8가지 사항에 걸쳐서 예. 특검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희들로서는 어이없는 그런 사안이 많다.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예. 불확실한 보도가 지금 방금 전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특검에 올린다? 예.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예. 법인카드로 김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자면 당연히 예.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역시 다른 사람이 이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실형이다. 이건 너무 논리에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기승전 김건희, 김건희 여사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포대교 방문을 했다. 예. 그건 통상적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무슨 통치 행위다. 아니 그게 통치 행위면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타지마을 방문은 뭐 통치 행위를 넘어선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너무 과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해야죠. 대통령이 본인 당에 어떤 배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좀 과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를 방어가 좀 과하다고 보세요? 아니 대통령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 휩싸여서 그분들이 저지른 국민들 눈높이에 많지 않는 여러 가지 실정들과 예. 불법적인 요인에 대해서 방어만 하다가 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그냥 내팽개칠 건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제 마포대교를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야 공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포대교 찾는 것들은요.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모든 법 앞에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명품 백을 받아도 무혐의를 받는 그런 분이고 주가 조작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뭐였냐. 전주 손모 씨, 1억 손해본 전주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고 했어요. 그럼 2심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주 손모 씨가 유죄면 반대로 김건희 여사도 유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논리 자체를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방어를 하다 보니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경까지 오느냐 측면에서는 이제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전주 손모 씨가 유죄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는 논리는 어떻게 해서 그 논리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유죄면 저도 유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손 씨는 손 씨일 뿐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일 뿐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서 최종 기소 여부를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이 보이네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지냈죠. 김영선 전 의원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입니다. 거부로 뽑았는데요.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비례대표 1번 또 3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직접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줄 아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그 이상의 그건 난 별로 알지를 못해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니까 이제 그 관련 보도가 경제 매체인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가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물어본 건데요. 지금 보도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도 내용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죠. 당시에 의원이었다가 24년도에는 이제 전 의원이 된 것인데 결국엔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24년도 상황이죠. 24년도에 창원 쪽에서 현직으로 있던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서 MC라는 분께서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명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명모 씨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컷오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녹취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들은 뭐냐면 2022년도 재보궐 당시에 창원에서 생겼을 때 당시 김영선 의원 자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명모 씨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공천을 해냈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냐. 24년도에 컷오프가 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본인을 찾아왔을 때 그냥 당하게 거절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폭로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칠불사라는 절에 가서 그 개혁신당 의원들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몇몇 분이 명모 씨와 만나서 당시에 김영선 의원 자체가 이 출마를 개혁신당의 비례를 요구하면서 그 조건이 어떤 걸 폭로
하는 조건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실렸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당시에 개혁신당이나 여러 가지 의원을 상황을 봤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어떤 그런 부분에 반대하느라고 수돗물을 7번이나 떠먹었던 그런 것들이 국민한테 알려지는 상황이었고 결국엔 개혁신당의 이미지와는 좀 멀지 않았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번 사건은 개혁신당 공천 게이트 성격이 무척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올해 2월 29일 날 올해 2월 29일이요? 2월 29일 날 지리산 칠불사인가요? 칠불사에 가서 새벽 1시인가 2시에 이준석 의원 그리고 천하람 의원 또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도 같이 합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뭐 1번을 주니 마니 그래서 공천 개입을 폭로하니 마니 그런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김용남 전 의원께서 개혁신당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전 의원이 인터뷰하기를 그 다음 날인 3월 1일 날 3일절 날 금태섭 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위층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비례 후보 공천에 대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했다라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요?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김영선 의원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이라기보다도 개혁신당 게이트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준석 의원이 오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한 적은 전혀 사실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 자체는 결국에는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이지 않았죠. 당시는 김건희 여사 등등이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고 그게 2024년만 명시가 됐던 걸로 제 기억이에요. 그렇고 문자를 김영선 전 의원과 뭐 주고 받은 것처럼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김해로 보내고 그다음 창원에 누군가를 뭐 공천을 하는 그런 정도만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의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들은 어떻게 당시 국민의힘 그 방어를 했냐면요. 실행된 게 없지 않냐.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당하고 결국에는 의원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했는데 이번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22년 재보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에 공천을 받습니다. 그게 당시에 그 당에서 공천 관리를 주도했던 윤상현 의원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명모 씨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은 이건 당에서 할 일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모 씨가 설득을 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는. 명모 씨의 주장이죠? 그렇죠.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일산에서 2번 국회의원하고 비례를 2번 해서 창원에 연고도 하나 없는 분께서 사선 의원을 재보궐에 보냈다. 이건 정치권에서도 의아했거든요. 그때 이게 2022년 6월 창원 그렇죠. 창원 재보궐 선거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이 결국에는 명모 씨가 대통령과 그때는 당선이죠. 5월 10일 취임 전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혁신당의 공천 개입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보면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제3자가 전하는 전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제가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명태균 씨가 지인과 과거에 했던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명태균 씨도 제3자고 그 지인도 제3자입니다.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또 뭐 더 깊숙이 개입한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제가 공천 문제를 지리산 칠불사에서 의논하는 경우는 제가
살다 처음 봅니다. 예. 이런 걸 그 두고 부분도 좀 밀실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한 공천이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관련 인사들이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마 뭐 저도 확인한 바로는 김영선 전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모 씨도 지금 해당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뭐 소송을 가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건 답을 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당시에 재보고를 했던 이준석 의원, 당시 대표였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시 2024년도에 공천을 책임졌던 대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께서 이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명모 씨와 어떤 일에 관여가 됐는지 총선만 공천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돼 있는 것이든지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소송까지 간 상황이고요. 아침에 이제 신주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모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서 컷오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창원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건 24년도 일이고요. 근데 지금 22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22년도죠.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도 또 보도가 더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24일인데요.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게 한 차례 연기된 거죠. 여권 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서 심각한 위기 경보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신주호 전략기획부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심각한 위기 경보고요.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둔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확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를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들으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거니까요. 좀 가려서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지금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신주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희일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신주호 총장 전반적인 기조는 뭐 올바른 분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정말 국정 운영이 무척 힘들어지고 위기 상황을 넘어설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지금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보충을 보완을 더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4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소중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앞으로 좀 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운명 공동체다.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 함께 동반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한 갈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친소 관계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공인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임해야 될 것이다. 예.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서는 더 이상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송영길 소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지금 한국 갤럽 조사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계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들을 시작해서 공정과 상식이 맞나? 라는 의문점에서 소통을 잘 하고 있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난 강서 재보궐부터 총선까지 국민들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바뀌어라, 소통 좀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심에 등 돌리면 우리도 돌리겠다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의료 붕괴라든지 의료 대란이라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TK도 등을 돌리고 70대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국정 동력이 없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동력은 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민심을 등 돌리고 내가 고집대로 하다 보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국민들이 다 죽고 나서 무슨 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극단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부분들은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원래 30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체코 다녀와서 결국에는 급하긴 하겠죠.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기사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앞자리에 빨리 데려다 놓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요. 이제는 정말 이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게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운명공동체가 동반 하락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정말로 절벽으로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동반 하락은 좋으나 동반 추락하게 되면 비온 뒤에 땅이 굳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자, 지금 뭐 앞서 우리 취재 기자 이야기로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라는 게 국정 운영 능력이 그런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이블에 앉히려면 뭘 줘야 되는지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의협이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사단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국민 생명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을 지금 만약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나 뭔가 그래도 어떤 타협점을 만들려면 테이블에 앉혀놔야 되고 의협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 얘기를 하잖아요. 증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라. 25년도에 대해서 뭔가 공간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열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의협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증언이 25년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25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증언 문제를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같은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의사단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테이블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나서자라고 설득을 하는 어떤 시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마저도 그냥 이빨립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좀 입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금은 추석 명절 전에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2025년도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미 대학 입시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제한을 두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꾸려가자. 그러면 의료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여야 의정이 한 자리에 마주 앉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모두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고 나서 이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20%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 지지도도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의정 갈등 문제를 방치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만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의정 갈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건 절대 명제지 이게 무슨 뭐 필요 명제,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대 명제다. 지금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야당은 지금 뭐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에 본인들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의료계와 대화하자. 의료계도 들어와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총무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보다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되고 또 정부 대통령실을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한동훈 대표와 함께 협조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야당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돌파하고 대책이 있을까요? 야당은 이미 제안을 많이 했죠.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추진했었고요. 그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한 번에 200, 원샷으로 2,000명 원샷 가는 거 안 된다. 반발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운영을 보면 그냥 그 기름에다가 그냥 튀겨버리는 느낌이에요. 정부 때는 400명씩 추진하려다 실패했죠. 그렇죠. 400~500명인데 그러니까 실패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 생명과 어떤 것도 개혁과는 바꿀 수 없다. 아니 개혁이 왜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개혁인데 법만이 전도됐어요. 개혁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정부는 저는 처음 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우정 총장이 부패와 경제범죄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첫 시험 때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분이 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마약과 전화금융 사기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부패와 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심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처분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오는 24일 최재형 목사 수심이 결론을 본 뒤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전주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롯해 관련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서 정치권의 반발을 막아내는 것 또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심 총장 취임식 당일 일부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심 총장이 맡고 있던 법무부 차관 자리에 김서구 법무연수원장이,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 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이례적인 9월 폭염특보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국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32.6도까지 오른 서울 낮 기온은 내일 29도, 모레는 23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기 남부를 포함한 내륙에 최고 150mm,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도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를 예보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염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지난 여름 역대급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졌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나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도 늦더위는 여전합니다. 해수욕장은 지난달 폐장했지만 여전히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늦더위를 날려봅니다. 특히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해수욕장 좋아해서 여름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안 끝난 느낌이어서 끝나지 않은 여름을 한번 더 즐겨보자 해서 해수욕장을 한번 다시 찾았습니다. 이처럼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으면서 이용객 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 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113만 명에 이릅니다. 103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는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폭염 일수는 곳에 따라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41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70일을 넘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금년도에 그 파라솔 가격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적적 가격을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을 폭염으로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월 하순에 접어드는데도 35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이 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35도 이상이 관측된 가장 늦은 날짜는 지난 1942년 9월 12일. 82년 만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폭염이 나타난 겁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익숙한 도쿄 시민들도 이번 더위만큼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異常な暑さですかね。9月とは思えない暑さですね。 후쿠오카 현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8.3도로 35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60일을 넘어서며 전국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じりじりしてますね。夜も暑いし、朝も暑い。ずっと暑いここ。夏が終わらない。 이처럼 수도권인 간토부터 남부 규슈에 이르기까지 132개 지역에서 35에서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이 같은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 현에서는 마치 태풍을 만난 듯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칩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도 40mm를 넘겼습니다. 태풍 14호 등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까지 대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심 주요 도로 등이 침수되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평년보다 길어지는 늦더위와 거듭되는 게릴라성 폭우에 일본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돈은 세컨드에게만 써라. 집터가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내세와 귀신을 믿어라. 한눈에 봐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발언들인데요. 이 말이 나온 곳 놀랍게도 공기업의 직원 대상 특강이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 칼럼니스트를 섭외해 인문학 특강을 열었는데요. 낯뜨거운 황당 발언이 이어지자 특강 이후 내부 게시판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스탠딩 코미디였다. 내용이 너무 부끄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공사 측이 강연을 듣지 않겠다는 직원들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문제의 특강, 강사 섭외료만 350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공사 측은 내부 검토를 통해 강사를 섭외한 거라며 사전에 자료를 검토했을 땐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강 직후 직원들에게 진행 경위와 함께 사과의 글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특강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강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요. 비좁은 논길에 차량 행렬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펼쳐진 진풍경,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추석 당일인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내비게이션에 속았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하나를 볼까요? 네, 오후 1시 전북 부안에서 출발해 경기 부천에 도착한 시간이 다음 날 새벽 0시, 10시간 넘는 운전 시간의 절반을 논두렁길 2km 구간에서 소요했다는 하소연입니다. 서해안 횡담도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더니 수백 대가 이렇게 고립돼 있더라는 겁니다. 애의 어른을 막론하고 귓가에서 급한 일을 보는 등 난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게시글에는 어느덧 둥실 떠오른 보름달 아래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거선 차량 행렬이 담겼습니다. 문제의 경로는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평택호 방향으로 가는 농로였습니다. 후기를 올린 운전자 대부분 T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경길 정체에 경로를 바꾼 차량이 몰리면서 더욱 심한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폭발한 레바논에서 이번엔 무전기가 또 잇따라 터지면서 400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에서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다음 날 남부주의 주도인 시돈 한복판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휴대기기가 연쇄적으로 터졌는데 이번에는 무전기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삐삐가 터진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يعني الأجهزة سواء البارحة البيجر أو الأجهزة اللاسلكية اليوم هي موجودة بيد وحدات إدارية ذات طابع لوجستي أو خدماتي وهذا بالتأكيد له تداعيات إنسانية أخلاقية وبالتأكيد يعني الموضوع العسكري يعني موضوع مختلف تماما. 레바논에서는 전날 삐삐 연쇄 폭발로 12명이 숨지고 약 2,800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n effective control of civilian objects, not to weaponize civilian objects. That should be a rule that everywhere in the world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성명을 통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폭발 공작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요. 네네, 그렇죠. 이게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네.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네네. 혹시 천 박사님은 국방연구원에도 계셨잖아요. 네, 예. 이런 무기가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걸 무기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지금 배터리 폭발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소용량이기 때문에 이 호출기라든가 아니면 무전기에 쓰이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폭발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상할 만큼 이 큰 위력을 내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무전기나 호출기나 이게 민간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유엔의 비난 성명에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이제 큰 그 무고한 희생자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작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쓰이기에는. 네. 그러니까 폭발물을 심어놨다라고 해도 폭발물 자체가 위력이 높다라고 해도 네. 그 무선 호출기에 들어갈 정도의 폭발물 양으로는 다량의 인명 살상을 하기 좀 사실상 테러 아닙니까? 테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공격하고 테러를 이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이노선트 피플이죠. 무고한 민간인의 이노선트 시빌리안에 대해서 피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네. 그게 만약에 그 뭐 무고한 민간인이 다쳐도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했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네오토러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거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하고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테러 행위라고 누가 했던 테러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 이틀 일어난 일입니다. 삐삐에 이어서 무전기도 폭발했다고요? 네네. 네. 그럼 삐삐와 무전기를 사용했다는 거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됐던 이유도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휴대전화가 굉장히 편리하지만 역으로 탐지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령 휴대전화로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인터넷 해킹하고 똑같은 이제 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에 그 내장되어 있는 GPS, 다시 말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상대방에 추천하면 그 추적을 하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자기 이 신변이나 위치 노출을 꺼리는 쪽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굳이 뭐 저걸 피하려면 GPS 기능이나 인터넷 기능이 되지 않는 일회용 휴대전화도 있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좀 사용이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익숙하지가 않겠죠. 네.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무선 호출기 삐삐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5,000대를 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 중에서 지금 3,000대가 터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2,000대는 지금 뭐 누군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헤즈볼라가 사용하기 위해서 5,000개를 주문했지만 이게 헤즈볼라 요원들한테만 지금 흘러간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민간인들한테까지 지급이 된 건지는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아마 그 원격 조정을 통해서 아마 폭발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나머지도 불발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는 아예 폭탄이 안 심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게 이 삐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헤즈볼라가 대만 회사에 주문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대만 회사는 우리 측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게 지금 대만 측 해명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게 보통 이제 이 상표권 계약을 해서 꼭 이 해당 회사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가령 이 배급사가 이 휴대전화 배급사 같은 경우에서 이 유통사 같은 경우에서 현지에 있는 공장들의 하청을 주고 주문을 하고 상표만 그 대만의 본 회사 거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무게가 상당히 더 줄 수 있는 게 비교적 소량의 지정된 물건에 이 만약에 폭탄 같은 걸 심으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조사 자체가 완전히 이 정보 조직에 어떤 테러 조직이나 정보 조직에 포섭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복잡한 게 결국 제조사만 포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련 번호를 다 유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유통사를 통해서 헤즈볼라한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헤즈볼라 요원이 사간 건지 민간인이 사간 건지 아닐 경우에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은 또 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유통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현지의 통신사 그리고 통신사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가 다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갸웃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린이 희생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무전기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무전기에도 기폭 장치를 심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무전기 왜냐하면 저게 그냥 배터리를 해킹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무전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호출기하고 폭발력의 차이가 났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차이에 따라서 폭발력이 다를 수 있는 건 배터리보다는 안에 소형 폭발물이 심겨져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거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같은
통신회사를 통해서 공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유럽의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제조 단계에 관여를 했다. 예. 폭발물을 설치하는데 관여를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만죄를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뿌려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아예 목적타로 이 누구한테 이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제조 단계에서 개입을 하려면 그거는 지금 유령 회사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이게 헤즈볼라 요원들이 주로 오는 또 통신사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라든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다 물건이 어떻게 수입되고 어떻게 헤즈볼라로 가는지 그 경로를 다 확보했다는 거 제조, 아니에요? 수입, 유통까지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방식은 하기가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라고 봤을 때 하기가 힘든 거죠. 지금 뭐 무전기 그리고 무선 호출기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기계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아마 그 테러라든가 예. 상대방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은 학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서도 그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한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 정말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일파만파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실 그렇죠. 거죠. 근데 무전기에 뭐 일본 상표가 붙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본 회사 측에서는 뭐 가짜 상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시체말로 얘기하는 이 짝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유통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게 지금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미국 당국에도 보고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네, 그 미국 측에서는 아마 이것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대규모 공격이 아니고 일종의 공작적인 차원이기 때문에요. 보고가 안 과연 이 됐을 가능성이 정보를 공유를 했을까에는 조금 그 의심의 여지가 들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차피 누구 소용이라는 건 이제 이 초점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도 상당히 곤란한 그렇죠. 입지에 놓이게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됐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아요. 신빙성이 낮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똑같은 방식의 이제 지금까지는 추가로 주로 공격할 수도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용한 그 타격전이었잖아요. 직접. 그런데 이제는 해킹이라든가 이런 뭐 거의 준 테러리스트적인 기법을 이용한 서로 간의 보복전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이번에 이제 지금 민간인 피해가 확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소행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이제 널리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내 비밀 첩보 기관인 8200부대가 주목받고 네네.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유닛 A200라고 예, 예.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부대인가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식으로 읽으면 8200 이렇게 읽을 수가 네, 있을 텐데 그 히브리어로 된 발음을 영어로 공식적으로 이제 읽으면 A200 정도가 돼서 8200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애초에 이스라엘 건국 직후부터 창설이 됐던 부처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모사드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이스라엘 정부 직속의 정보기관이고요. 모사드 정보기관. 이 지금 이 8200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속의 이제 정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신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국방부 직속의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단위 부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금은 주로 뭐 IT나 해커 기법만을 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처럼 얘기되는 이 통신 기기를 이용한 뭐 이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능숙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뭐 IT나 아니면은 뭐 해킹이라든가 또는 대해킹 이것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 분야 활동을 하고 방대한 영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05년 10월에 있었던 이란 원자로에 대한 해킹 공격이라든가 또는 거꾸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제 이쪽에서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역해킹을 하거든요. 네. 해킹 방어를 하는데 예, 거기도 관여가 됐고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통신 장치로 기폭 장치를 가동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기폭 장치를 가동시켰기 때문에 동시에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격 조정에 의해서 폭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킹을 통해서 배터리를 폭발시킨 거냐 네. 아니면 폭발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작동시킨 거냐인데 아무래도 지금 무전기하고 양쪽의 폭발력의 차이가 났던 걸로 볼 때는 예, 안에 소형 폭탄을 심고 이것을 원격적인 기폭 장치로 원격 조정 장치로 폭파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됐고요. 네네. 안보리 차원에서도 강력히 규탄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간인들의 다수 희생자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근데 단순히 경고나 규탄이 아니라 제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확인이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누가 주체였느냐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제재가 그러니까요. 들어가게 될. 조사는 지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예. 이게 제재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책임 공방을 놓고 또 이 서방과 이게 지금 누군지 모르는 단계에서 행위에 대한 그 비난 결의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이게 실제로 제재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게 답답하지만 예. 국제관계 현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헤즈볼라 그리고 또 하마스 지금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어요. 네네.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답답한 것은 지금 이게 보복을 하게 될 게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기존에 해서 일단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자체가 오히려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 무고한 민간인 피해만 더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 테러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스라엘도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가 국가의 제일 중대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탄도미사일은 경기 평택 미군 기지의 지하 벙커 등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내륙으로 보이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더니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그대로 명중합니다. 북한 매체는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명칭은 화성포 11-4.5라고 보도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4.5톤으로 늘린 화성 11형 개량형으로 지난 7월 사거리 500km와 90km에 대해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두 번째 시험 발사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기만일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두 달여 만에 사거리를 320km로 달리하면서 섬이 아닌 내륙을 겨냥하고 실물 사진까지 공개한 건 정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20km를 남쪽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정확하게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 험프리스에 다 닿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는 이제 벙커화된 미군 기지나 한국 군사 기지를 뚫고 들어가서 북한은 전투 응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 사업이 국가의 제일 중대사가 돼야 한다며 핵무력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 공개했던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도 별도로 탐지했었다며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4.5톤급 초대형 탄두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 의도에 대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거나 미 대선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약탈적 공개 매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려아연 노조는 성명을 내고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재련회사 고려아연이 기업사냥꾼 사모펀드의 회사를 빼앗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비정상적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로 무분별한 투자를 단행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위증교사 재판 결심 역시 오는 30일에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선고 2건이 연달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크게 2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했고,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반면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반복하는 등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설사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 만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다가오는 결심 재판에서 남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 대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오는 30일 결심을 앞두고 있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동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성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4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0.5%포인트 B컷인데요. 예.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먼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이거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B컷이었죠. 시장의 전망이랑 좀 맞아떨어졌다. 지금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전에 좀 설명해 주셨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지표 4.2%를 찍었죠. 올해 초 3.5%대 지금 그래픽을 보면 나오는데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락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함께 발표한 점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렇게 네, 찍는 도표인데요. 잘 아시겠죠?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습니다. 연내 0.5%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좀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올해 FOMC가 11월하고 12월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측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5.5% 상단이 5.5%에서 5.0%로 줄었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다. 0.25% 하락이 한 두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보면은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더 해서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가 1.5%포인트 차로 내려왔죠. 두 번 정도 더 내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유지한다면 한미 금리 차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네, 자 최대 관심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예. 자,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예상들 하고 있어요? 당장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금리 좀 내려가면 내야 되는 대출금 좀 줄어들지만 그만큼 이번에 좀 대출을 더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관건입니다. 사실 이 내수 경기나 최근 물가 상황을 보면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가계부채.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F4 회의가 이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왜 F4로 불리는지 잘 아시죠? 예. 파이낸스 4. 네. 우리나라 경제수장 4명이 모두 모여서 거시경제를 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최 부총리는 오늘 아침 열린 F4 회의에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관계기관 공조 아래 위험관리를 철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이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 부분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발표될 텐데요. 9월 10월 초까지 관련 지표들에서 이 집값 또 가계대출 진정세가 좀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그때그때 달라요. 배달비 품은 햄버거. 햄버거 가격이 그때그때 다른가 봐요. 햄버거 혹시 이렇게 배달 앱으로 시켜 드셔보셨습니까? 자주 시켜 먹죠. 예. 그럼 가격을 꼭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배달할 때 더 비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세트죠. 맥도날드 빅맥 세트, 버거킹 와퍼 세트인데 이게 매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와 배달했을 때 가격 차이가 한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KFC, 파파이스 지난 봄에 이미 이중 가격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가서 먹는 것과 배달하는 것이 다른 거죠.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현재 이중 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배달비를 반영한 건가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배달비 때문인 건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배달 비용 부담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외식 업주로부터 배달비 외에 음식값의 9.8%의 중개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10% 가까운 중개료죠. 맥도날드 측이 밝힌 바로는 배달 서비스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매장 방문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 같이 올리면 매장 방문 고객도 하게 되니까 배달 메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가 내는 비용을 없앴다고는 하지만 결국 점주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이 비용이 전가되는 모양새인데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배달 앱을 통하여 주문을 받게 되면 음식 가격의 25 내지 30%가 배달 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배달 비용을
어떤 통제도 할 수 없고 배달앱에서 정한 대로 부담을 하다 보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에 녹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료 배달이 사실상 무료 배달이 아닌 건데 햄버거 외에도 이렇게 배달용의 가격을 더 올리는 업주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커피도 많이 좀 네, 커피도 배달 많이 드시잖아요. 먹죠. 예. 커피 같은 경우도 메가 MGC 커피, 컴포즈 커피 좀 저가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품을 배달을 시켰을 때는 한 500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리고 뭐 한 업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밥집도 한 2,000원 정도 배달해서 더 비싸게 받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원이 2021년 조사 이후에 배달 주문과 매장 구입의 제품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문 결제 과정에서 명확하게 알리라고 업체들에게 권고를 한 상태고 3년이 지났죠. 근데 이걸 보면은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할 때도. 전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명확하게 알린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메뉴 가격이 숨은 배달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죠. 고속도로 주유소 마이웨이 알뜰하다더니 알뜰 주유소가 가장 싸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닌 곳이 있어서 이제 취재가 된 것인데 추석 때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9월 10일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2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한 중앙고속도로의 주유소는 1,870원입니다. 당일 최저가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 1,533원, 리터당 337원인데 보통 승용차가 한 70리터, 큰 차는 50리터, 큰 차는 70리터가 들어갑니다. 계산해봤더니 한 2만 2, 3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웠을 때. 그런데 대부분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알뜰 주유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쌀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믿고 넣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알뜰 주유소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10일 역시 기준으로 봤더니 가장 비싼 고속도로를 이렇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싼 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알뜰 주유소였습니다. 그중에 10곳 중 5곳이 마찬가지로 다 이 X5L 이 풀을 내건 알뜰 주유소였고요. 물론 대부분의 알뜰 주유소는 이름답게 당일 평균 가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부 주변에 경쟁이 없는 곳의 주유소가 좀 비싸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알뜰 주유소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도로공사가 동일가의 기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뭐 규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만 이 도로공사가 평가를 하고 고객들의 뭐 민원, 불편이 계속 가중이 되면 계약상의 제재 조치가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월에 또 샌드위치 휴일이잖아요.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실 텐데 무조건 이 알뜰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다를 가지 마시고 주변에 좀 주유소와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 오늘 소식은 소비자들의 좀 알 권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추석 연휴에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선수단과 만나 젊은 기술 인재가 흘린 땀방울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20억 원을 추가 출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까지 기금 1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생존 피해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 출연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근길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술이 덜 깬 채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덜컹하며 크게 밀려납니다. 대전 대덕구안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길 한쪽에는 버스 문이 휘어진 채 방치돼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벌어진 사고로 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그리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빼냈거든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하는 숙취운전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 음주 측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겠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규정에 맞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까지도 끈질긴 늦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은 37.7도까지 올라서 9월 최고 기온 신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내륙에서는 강한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가을 폭염 뒤로 이번에는 가을 장마입니다. 비와 함께 폭염은 꺾이는데요. 폭염특보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이렇게 정체전선 형태로 전국에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영동과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수도권 등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을 폭우의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8도, 모레는 22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비가 주말인 모레 저녁부터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에서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